오늘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이 앤디 몰린스키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인간관계론 강의라는 책이에요. 이 앤디 저자분이 그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다년간 인간관계론 강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인간관계론 관련해서 데일 카네기가 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이 앤디 몰린스키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루시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출신으로 이제 경영 컨설팅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루시라는 인물의 예가 나옵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요. 수학과 경영학을 이중 전공하고 그 다음에 3개 국어를 할 줄 압니다. 영어, 중국어, 독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의 경영 컨설팅 기업에 취업을 한 것입니다. 이제 루시의 하나의 꿈은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임원으로 가는 그 사다리에 한 가지 큰 결함이 있었던 거죠. 인간관계가 완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내성적이고 서국적인 성격, 회의 때 자기 의견을 내는 걸 두려워하고요. 또한 이제 사람들과 일과 관련된 이야기는 정말 잘하는데 사적으로 어울리거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갈 때는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극도로 회피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컨설팅 기업은 명문대학 출신 인재들로 가득한 상황이라 누구 하나 그 역량적인 면, 스펙적인 면에서는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그런 치열함 그리고 이 경영 컨설팅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PR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죠. 이런 적극적인 이런 모습들이 덜 드러났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약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입 컨설턴트라면 더더욱 2배, 3배 적극성을 이제 드러내고 자기 PR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의 취약점이 중장기적으로는 승진에 분명 마이너스 요소라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 루시가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상담도 받고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원인을 발견했는데 우선 집안에 그 가풍이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항상 이 루시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먼저 입을 열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이제 여기에 루시의 타고난 수줍음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능력적인 면, 공부, 그런 학습적인 면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칭찬을 했는데 항상 그 평가표 한 칸에는 항상 이런 멘트가 적혀 있는 거죠. 좀 더 적극적인 학생이었다면 좋겠다는 거. 이런 평가가 늘 뒤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를 거치기까지 10여 년간을 이 성격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그 개선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루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루시야, 너 경영 컨설트업 그만두고 본인들, 이 부모님들이 교육계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교육계로 진로를 틀면 어떠냐고. 그 소심하고 이런 내성적인 성격이 이런 교육계의 직업적 궁합과 잘 맞을 것이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제자들을 가르치고 홀로 연구실에서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연구 논문을 쓰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도 거기서 나오는 성과를 통해서도 성격과 잘 맞으니까 좋은 성과가 나오겠죠? 그러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루시에게 틈만 나면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 그쵸? 루시는 이 경영 컨설트 일을 너무 사랑했어요. 단 하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계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정말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으리란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경영 컨설트업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육계가 루시에게는 약간 고리타분을 넘어 최악적인 그런 것들로 이제 보여지기도 했거든요.
이제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도 회의감이 있었고요. 또한 현실적으로는 등록금, 거기에 대한 빚, 가계빚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여기서 포기를 해버리고 진로를 바꾸면 부모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그럴 줄 알았다, 이런 핀잔을 듣기도 싫었던 거죠. 한마디로 정황상 그리고 내적인 그런 동기상 관둘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결국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루시는 직업적으로 성공한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지지 않으시나요? 결론적으로는 인간관계에서의 약점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비법이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앤디 몰린스키 교수가 말하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인간관계론 강의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핵심 전략을 한마디로 하면 맞춤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맞춤화라는 게 원래는 이제 특별 주문 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양복집에 갔을 때 옷을 맞출 때 그냥 기성품을 사면 잘 맞지 않잖아요. 근데 그 기성품을 사고 몸에 맞추죠. 맞춤화 전략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성향에 맞게 이리저리 다듬어 가지고 현재의 조건과 환경에 맞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맞춤화 전략 구체적인 4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먼저 짚고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으면 좋겠는 건 무엇이냐면, 비록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루시의 예를 갖고 왔지만 인간관계는 내가 외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외향적인 그런 성격에 상관없이 이 맞춤화 전략은 모두들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안전지대라는 게 마음에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면 불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면서 안전지대를 안 벗어날 수도 없는 거죠. 왜냐면 현실은 꼭 나에게 항상 맞출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현실과 나의 안전지대, 이 2가지 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거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있다면 그런 외적인 요소를 내 안전지대, 그 평안한 곳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것도 나의 안전지대를 넓히는 거, 확장시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루시가 시도한 자신만의 맞춤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언어 습관을 맞춤화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가장 많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언어와 말입니다. 입사 초반에 루시는 선배 컨설턴트로부터 굉장히 주눅이 들었어요. 선배 컨설턴트들의 넘치는 그런 자신감, 역량도 있겠지만 말끝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건 헛소리야. 그따위 얘기를 누가 믿겠어? 와 같은 말을 타인의 의견에, 루시의 의견에 손쉽게 버릇처럼 내뱉었다는 거죠. 근데 헛소리야, 그따위 말, 이런 게 루시에게는 굉장히 상처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확신이 넘치고 직설적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루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흉내를 내봤는데 너무 괴로웠던 거죠. 맞질 않으니까. 그래서 루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그 말투를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게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건 헛소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를 이렇게 변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무척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헛소리야 라는 말은 말도 안 된다, 반대라는 것이잖아요. 그 의견을 따를 수 없다. 그거를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존칭어를 쓰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피력하고요. 그 다음에 무척 흥미로운 의견이군요 하면서 관심도를 갖고 있는 표현을 던져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면 추가 이유를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반대 의사를 밝히고 관심도를 표현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이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절차를 밟으면서 루시가 컨설턴트로서 말의 화법을 사용했을 때 그런 불편함을 줄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요. 이 말을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지. 컨설턴트업이 얼마나 바쁜데 그건 헛소리야. 이렇게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해야지. 이렇게 줄줄이 두세 문장으로 이렇게 늘려서 말하고 있냐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결과로서 우리가 그 과정과 방법을 검증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괜찮은 방법이었는지. 근데 이 루시가 임원으로선 승진한 면이 있죠. 그리고 이 루시의 말이 굉장히 차별화된 그런 말투로 인지가 됐던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말로 그녀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뢰감을 더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반대 의사를 밝히고 관심도를 피력하면서 추가 이유를 요청하죠. 이 추가 이유를 요청할 때 상대방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걸 증명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대야 돼요. 근데 그 추가 이유를 대지 못하면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스스로 승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말이 정말 헛소리였구나. 하지만 루시가 그것이 헛소리라고 인지시켜준 게 아니죠. 상대방이 그렇게 인지시켜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깨달아갔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다소 시간이 걸릴 줄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그 동기의 아랫부분, 깊은 그 부분에서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습관을 바꾸라는 거. 어떻게 해요? 반대를 하되 호기심을 피력하고 추가 이유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바디랭귀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고요. 몸짓, 손짓, 표정과 같은 신체의 동작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말을 하지 말고 바디랭귀지로 말하라 입니다. 루시는요, 특히 함께 팀에서 일하는 동료 릭 앞에서 자신감을 갖추지 못했어요. 릭이 굉장히 거센 말투를 갖고 있고 위압적인 태도로 상대방을 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바디랭귀지로 말해야 하냐? 루시가 어느 날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릭, 나 너하고 할 얘기가 있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당당하게 복도를 지나 회의실로 들어간 거예요. 릭과 함께요. 그리고 회의실 문을 평소보다 세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신감 넘치는 배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연기하는 배우요. 허리에 손을 올리고 몸을 꼿꼿이 세우고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릭, 나는 이런 부분에서 너의 의견에 반대해. 아까 앞에서 언어 습관 말했죠? 반대 의견을 말하고 호기심을 피력하고 추가 이유를 요청하는 거. 그대로 행한 겁니다. 그리고 분명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사회심리학 교수인 에이미 커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당한 포즈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체내의 테스토스테론이 상승하고 코르티솔이 감소한다. 이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몸집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의자에 앉거나 몸을 구부리고 앉는 등 움츠린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포즈를 취하며 앉거나 섰을 때에 비해 더 크게 스트레스를 받고 자신감이 추락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를 펴고 움츠리지 말고 당당한 포즈를 취하는, 소위 언더우먼 자세라고 하죠.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테스토스테론, 자신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면접 시에는 꼭 당당한 태도를 취하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가장 자신감 넘치는 그 배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포즈를 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루시는 회의 시간에 의견을 잘 피력하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견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손을 자연스럽게 살짝 들었다 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나 펴고 드는 거죠. 그랬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의사를 묻는 그런 반응을 유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끼어드는 건 루시의 성격에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짝 손을 들었다가 놓는, 이걸로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소품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루시와 같이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다녔던 MBA 과정의 동기가 말해준 건데요. 대화의 물꼬를 터줄 도구들을 가방에 들고 다니거나 이렇게 손목이나 이렇게 외부에 이렇게 포켓 주머니에 차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읽고 있는 책, 뭐 매거진, 그리고 고급진 뭐 초콜릿, 맛있는 그런 음식들, 뭐 그리고 기이한 필기구, 만년필 같은 거 있잖아요. 메모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좀 쉽게 볼 수 있게 두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일을 할 때는 어떤 그런 전자기기 디바이스가 있다면 배경화면을 좀 눈에 띄는 거, 자신의 성격과 맞으면서도요, 관심을 유도할 만한 앱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조금 낮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리적 진입장벽을. 왜냐? 상대방이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은요,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직감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저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이렇게 보니까 표정도 좀 무표정한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무너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적인 대화, 개인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 루시가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긴장을 해서.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특별한 의미를 지닌 반지를 끼웠습니다. 루시의 친척 중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남태평양에서 우연히 주운 호환석이 있는데 그것을 박아서 반지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전달돼서 루시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루시는 발표할 때 그거를 끼고 반지를 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벌벌 떠는 걸 덜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반지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로부터 받은 자랑스러운 선물을 상징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든든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차례 이 발표를 하는 것이 반복되면서 그 실력이 쌓이겠죠.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더 이상 반지를 끼지 않아도 발표를 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운의 상징물을 소품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험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쪽에는 이게 행운의 공이라고 말하면서 나누어주고 다른 쪽은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 퍼팅 결과가 어땠냐? 행운의 공을 받은 그룹이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감이 우선 높아졌고요. 나에게 언젠간 행운이 찾아오리라 믿고 포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더 끈기 있게 계속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퍼팅 결과가 좋게 나왔겠죠.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소품 같은 것을 활용하라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무시하고 행운의 반지에만 의존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을 충분히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러한 부족한 심리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보완제의 역할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절대 이런 보완제, 반지는 여러분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은 스스로의 평상시의 노력이겠죠. 준비하는 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완제로 소품을 활용하라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상황을 설정하는 겁니다. 레슬리라는 여러분 기업가가 있었어요. 이 레슬리가 그 벤처 투자자들과 회의를 하면서 자신의 사업 보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벤처 투자자들은 이 레슬리의 기업에 돈을 넣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비즈니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벤처 투자자들과 이야기할 때 일에 대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뭔가 친분을 쌓고 그런 스몰 토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슬리가 택한 방법은 뭐냐? 이 벤처 투자자들과 회의가 있을 때는 항상 외향적인 직원을 대동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이 이런 투자자들과 날씨와 시사, 한담을 맞는 거죠, 아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감정적인 부분, 오랜만에 만나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교류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그때 레슬리가 등장해서 제품과 서비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루시는 어떻게 했느냐?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의견을 내는 데 있어서 유리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고위직 임원, 그리고 회사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고객과의 미팅일 때는 고객의 옆에 앉는 겁니다. 그 부근에 앉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시선과 관심이 이 고위직 임원, 회사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 고객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이 영향력이 큰 사람들 바로 옆자리에 앉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는 이런 사람들 옆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 설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강의에 참석했어요. 근데 이 강연자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 의견을 너무 잘 듣고 싶고 그 강연 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 강연이 끝나고서 질문을 하려고 하면 훌륭한 강연자일수록 끝나고 나서의 시간을 거의 갖지 않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가 어떻게 했느냐? 맨 앞에 앉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마치 발표자와 1대1로 마주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앞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이 끝났을 때 혹은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현재 컨설팅 회사의 임원들의 그런 상사들의 눈에 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 친구 참 적극적이네. 용기 있네. 그런데 만약 루시가 여러분 뒤에 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질문을 하려고 해도 그 앞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루시의 그런 소극적이고 그런 내성적인 그런 기질이 다시 발동을 하면서 결국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질문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임원들의 눈에 띄지도 못했겠죠. 근데 앞에 앉음으로써 다른 사람들, 다른 동기들의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질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다 보니까 루시는 참 예리한 질문도 하고 참 적극적이고 열성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뭐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루시 왜 이렇게 나대지? 왜 이렇게 나서는 거야? 임원들의 눈에 띄려고 혈안이 됐구만. 이렇게 안 좋게 보는 소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루시가 이러한 스킬, 앞에서 말씀드린 스킬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적으로 축적해가면서 사용했을 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결국은 루시를 원래 그런 사람, 적극적이고 탁월한 그리고 거침없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각인시키는 경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4가지 스킬이 잘 버무려지고 루시가 이제 몸에 체화시키면서 자연스러워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은 물론이고 임원들에게도 예의 바르면서도 실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찾아낸 맞춤화 전략이 제대로 먹혀서 결국은 꿈에 그리던 임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기술 해가지고요. 맞춤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맞춤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이었냐? 첫 번째는 언어 습관을 바꾸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바디랭귀지로 말하라. 세 번째는 소품을 사용하라. 네 번째는 상황 설정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언어 습관은 반대를 하되 호기심을 피력하고 추가 이유를 요청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알게끔 그게 시간 낭비가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더 깊은 동기와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바디랭귀지는 말을 하지 말고 머릿속에 자신감 넘치는 배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특히 어깨를 펴고 자세를 꼿꼿이 하는 그렇게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품입니다. 가방이나 이런 포켓, 안주머니 같은 곳에 조금 특이한 그런 것들을 넣고 다니는 거죠. 상대방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뭐 초콜릿 같은 것도 좋아요. 간단하게 말 던질 수 있죠. 오늘 정말 일 열심히 하는데 당 떨어지지 않았니? 이렇게 하나 먹어봐. 이거 되게 맛있어. 이런 식으로요. 책 같은 걸 선물하면서 뭐 내가 참 좋더라. 뭐 이런 식의 하면서 그 대화의 진입장벽을 조금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적인 대화, 개인적인 대화도 손쉽게 나눌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상황 설정은 뭔가요? 처음에 애초에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투자자를 고객을 만나는데 사적인 대화를 잘 못해요. 제품 서비스는 잘하는데 그러면 사적인 대화, 스몰 토크를 잘하는 사람을 대동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뭐 강연이나 회의 시에는 가장 앞자리에 앉는다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옆자리에 앉는다거나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더 얻을 확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술이 처음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몇 번만 해보면 얼마든지 체화시킬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다고 이 앤디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기술을 순간순간 때때로 부단히 연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닌 그 안전지대의 외연을 더 밖으로 확장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는 법, 맞춤화 전략을 꼭 기억하세요.